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6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한동훈에 대한 제명 조치가 단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계에서는 극렬한 반발할 것이 분명하고요. 가처분 신청도 불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 이제 자유우파 이 배신자 한동훈이는 제명하라. 제가 그랬잖아요. 김병기도 제명하는데 한동훈 같은 인간을 왜 제명 못하냐? 이 맛카드를 써라. 그래야 우리 국민의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덜 패배를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제명 처분이 됐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도 말이죠. 그동안 KBS 뉴스원 이런 좀 인터뷰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그 사과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제명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유정화 변호사가 말이죠, 오늘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해서 심야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상하이 총영사했던 김정기 박사, 김정기 대사가 또 이번 지금 구형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심야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지금 대표로 열심히 뛰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면 뭐 알맹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좀 헷갈려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일단 뭐 이제 무탈하게 사고 없이 잘 끝났고요. 그냥 서로가 본전치기를 하는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서로가 내치이려고 하는 측면이 더 강했다. 순수 외교적인 측면보다도 말이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설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에 말이죠, 심화이기 때문에 사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사형 구형과 관련된 언론 반응도 함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한동훈이 문제가 일단은 일단락된 걸로 보이지만 일단락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제2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자정이 넘게까지 한 6시간 이상 이 마라톤 회의를 해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윤리위에 회부한 지 2주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 결정문을 보면 말이죠, 한동훈이가 가족의 게시판들 작성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한동훈이가 재임 당시 당원 게시판 의혹, 당무감사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한동훈이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인지한 뒤에도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는 것을 방치했다. 그리고 새로운 윤리위 출범 이후에 친한계를 앞세워서 윤리위를 공격했다. 이런 점들이 오늘 제명 최고 징계를 내린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는요, 작년 11월 30일 날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부부 비난 작성자는 한동훈을 포함한 가족 5명 명의와 동일하다. 그리고 게시글 전체의 87.6%가 2개의 IP에서 작성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전화번호 4자리가 일치한다. 이런 공항으로 인해서 이거는 한동훈이가 중심이 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당무감사에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당시에 당대표로서 문제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이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마저도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요, 한동훈이가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소위는 건거지 않고 윤리위원회에 그냥 넘겼습니다. 평당원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 이후에 한동훈이는요, 일부 게시글에 대해서는 가족이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했지만 가족이 게시한 게 맞아. 그러나 그것은 신문에 나온 기사나 사설 수준을 갖다가 그대로 카피한 것에 불과한데, 더군다나 익명이 보장되는 게시판에 글을 썼다고 해서 징계를 하는 게 맞느냐, 강력히 반발해 왔어요. 그러다가 TV조선의 강적들의 이제 토론할 때 지금 CBS 논설실장이 김규환인가요?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열받아가지고 TV조선 녹화가 중단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한 바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이건 동명이인이다.
그 한동훈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위반,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어요. 야, 이 못된 인간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지 않은 판사를 건드는 거야 마찬가지죠. 예. 저 윤리위원장. 자, 그래서 이제 이 윤리위원장도 말이죠. 윤리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도 윤리위원장에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단계 사건에 관련해서는 법률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까지 전부 묻겠다. 그래서 강하게 카드를 들이댔습니다. 자, 그래서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징계 수위를 최종 제명 처분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친한계는 지금 예상치 못한 심야 제명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통보받은 것도 없다. 지도부가 무너지거나 당이 깨지게 될 텐데 법적 조치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소명 절차도 당초 당무 감사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한동훈이가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법리적으로 문제를 키워왔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친한계의 반발은요, 이미 이제 정성구이가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있을 수 없는 한동훈에 대한 무리함, 선을 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고 항의하는 이런 정도로는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친한계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정도의 마음은 프로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또 죽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의 강한 징계 의지, 그리고 이제 윤민우 윤리위원장도요, 행위의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 그리고 그 윤리적인 책임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업 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하겠다. 이 얘기는요, 정부적 판단을 중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때렸어야죠. 진작에 때렸어야죠. 예, 상당히 늦었다. 굉장히 늦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유정하 변호사가 강하게 지금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형 구형과 관련해서요,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라고 하는데, 설명이 부족할수록 형벌은 커지고, 논중이 비어 있을수록 구원은 과격해지는 법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사형은 법리가 충분할 때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 법리가 불안할 때 호출되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특검은 범죄의 구속 요건을 증명하는 대신에 역사적 단죄와 국민적 분노를 앞세웠다. 재판을 판결문이 아닌 선언문으로 착각한 결과다.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정의의 연출이 아니라 책임의 특정이며 사형은 그 작업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과 같이 순서가 거꾸로 된 사형 구형은 무급함의 증가라고 본다. 형벌의 최고치를 꺼내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을 법의 언어로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고백이다. 동일한 행위가 어떤 시대에는 엄벌의 상징이 되고 어떤 시대에는 법리의 논쟁이 되는 나라에서 사형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체온계다. 냉정해야 할 사법이 여론의 온도에 맞춰 형벌을 조절하는 순간 구형과 판결은 설득을 잃고 환호 또는 절망만 남는다. 사형은 논증의 대체물이 아니다. 부정물리전 특검의 사형 구형은 역사에 남을 정의가 아니라 과잉의 각주로 기록될 뿐이다. 글이 말이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언론을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일보인 것 같아요. 예, 국민일보에서 지연 전략을, 죄송합니다. 국민일보 죄송합니다. 서울신문이네요. 서울신문에서 변호인단이 재판 지연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예, 요렇게 지금 기사를, 장문의 기사를 썼어요. 서울신문. 예, 여기에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단은 지연 전략과 같은 전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며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편향되고 악의적인 내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말이죠, 각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한편 법과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고 책임있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것은 지연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상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의 행사이다. 해당 보도 내용을 인용하거나 참고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 그리고요, 또 하나, 변론을 필리버스터라고 칭하는 무식에 관하여 하면서 일부 언론과 민주당의 언어 선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변론을 국회 전술인 필버에 맞빗대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은 접어두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변호사들의 최후 변론과 서증 설명에 대해서 정치재판을 운운하며 확대 재생산 및 회화하는 보도는 사실상 유죄의 전제를 깔고 여론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을 자임하는 매체의 절제된 언어와 원칙적인 법 감수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정당한 변론은 그에 답게 보도하고 논평하라. 그게 언론의 책무이고 국회의원에서의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건데 그런 건 대체 어디에서 팔아먹었다는 건지.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유정화 변호사가 말이죠. 지금 언론 보도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 일격을 가하고 있는 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김정기 대사예요. 김정기 대사가 저하고 같이 이제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상하이 대사를 했어요. 상하이 총영사.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로이어죠. 자,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재판과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한정파의 승패로 해결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정 책임과 형사 책임을 분리하자는 원칙, 이건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에는 일반 사건과 다른 특별한 절차적 문턱이 요구된다. 왜?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헌정기관이며 그 재직 중 행위는 국가 운영과 직결이 된다. 따라서 탄핵으로 헌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형사 기소를 추가로 진행하려면 단순한 검찰의 기소 진행에 맡겨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전직 대통령의 기소에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헌재나 이에 준하는 독립적 합의기관의 사전 판단을 요구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면책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과 사법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적 완충 장치다. 둘째요, 탄핵 이후 헌정적 종결을 선언하는 국가적 합의 절차를 제도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탄핵 때도는요, 파면으로 끝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파면 이후 국가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지, 그 사건을 어디까지 책임으로 보고 어디서 멈출 것인지에 대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탄핵은 정치적 응징의 출발점이 아니라 헌정적 정리의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내란죄 구속 욕구를 헌법과 형법 차원에서 명확히 재정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은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의 이제 이런 선구와 지금 이 구형과 관련해서 말이죠. 네, 이게 이제 뭡니까? 한국 형법이 얼마나 깊은 악순환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이런 고리를 끊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이 나라의 미래 세대가 또 안게 된다. 정치는 감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헌법은 분노를 증폭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은 멈추기 위해 존재한다. 이제 한국 헌정도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상당히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금 김정기 지금 그 박사의 대안, 제도적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 이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오늘 지금 그 재판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주요 언론사설을 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일보에서는요, 사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사형 구형, 나라가 부끄럽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던 전단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예,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으로만 여겨져 왔던 계엄사태 느닷없이 선포되고 그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국격이 추락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지금까지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사죄를 한 적이 없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자, 그러면서요, 사형 구형을 계기로 대결과 대립만 있는 우리 정치도 이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자성해야 한다. 계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달라진 것이 크게 없다.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국힘은 계엄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극단적 정치 세력에 휘둘리거나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강경호 대표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아직도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은 당내 갈등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힘은 과거와 단단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세력이나 이와 연계된 인사들을 요지게 기용하며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당직자, 친윤 세력들이 이제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엄 사태로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공언했다. 그러나 여당이 된 지금도 30명 넘게 탄핵하고 입법 복주를 하던 야당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을 해체했고 우연적 내란 재판법을 만들었고 이제는 법 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일탈 행위와 공천 뒷거래 문제까지 터졌다. 계엄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같은 국가적 불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치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미래로 가야 할 정치는 계엄 이전처럼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더욱 참담한 이유도 이런 때문. 나름대로요, 균형 있게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말이죠. 윤 대통령의 사형 구형, 민주주의 훼손 다신 없어야. 자, 그래서 13계엄의 우연성과 죄상의 엄중함을 일깨운 구형이다. 계엄 정당성 강변은 보수층도 등 돌리는 궤변일 뿐이다. 윤 대통령 통렬한 사죄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중앙일보 이미 돌아선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거북스러운 주장이기는 하지만 일단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전제하에 사설을 보다 한 번씩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이번 이제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보인 얘기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예, 궤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었고 한국 사회에 남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 공동체가 갈라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적 신뢰가 흔들린 대가까지 포함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입은 상처는 훨씬 더 깊다. 실제 사형을 설과할 것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은 이번 구형은 선출된 권력이 군과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도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통렬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사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는 이제 이 한일 협력관,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사설 2개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사설을 또 인용을 하겠는데요. 한일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다. 앞으로 국내 정치 이용을 말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만큼 둘 다 국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정상회담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상당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작년 10월 경주회담 이후 석 달 만에 셔틀 회담을 재개한 것이고 두 정상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을 긴밀히 공지하기로 했다. 비핵화란 말이 아예 빠졌던 일주일 전 한중 정상회담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입장은 두 정상 간 온도 차이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타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유대 개입 시사 발언으로 시작된 중일 갈등 상황에 대해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갈등 중재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이 됐다. 그러나 타카이치 총리는 한미일 연대와 협력은 총 4차례나 언급했지만 한중일 소통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중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요. 중국은 경제 측면에서 한일 모두의 중요한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최근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찰하는 시도가 잦아지고 있다. 대만에는 침공을 시사하며 포위 훈련을 했다. 서해에도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세우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반환을
나누자고도 한다. 일본이 유사시 대만 편을 들 것처럼 보이자 이 산업의 필수인 히토류 수출을 지켰다. 시진핑 주석은 방중한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선편에 서라고 압박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두 나라 간 협력은 이 지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한미일 군사훈련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반대하며 반일 발언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온 강경 우파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된 후에는 국내 정치보다 국익을 앞세우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가진 NH 인터뷰에서 NHK 정치적 이유로 서로 충돌하는 게 결국 한일 양국 국민의 이익과 미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해지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셔틀 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동아시아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동아일보 사설이 되겠습니다. 한일 훈풍속 더딘 협력, 민심의 공감대 더욱 넓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두 번째 만남이 화기애애했다. 화기애애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일 관계를 악화로 몰고 갈 최악의 조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본래는요. 하지만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트럼프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떤 갈등 요인도 묻어두게 했다. 그간의 협력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한미일 공조의 틀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미국 없이 한일이 협력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으로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 갈등이 고조된 터라 한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리고 두 정상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력 가입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이죠. 과거사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희생된 노세이 탄광 수몰 사고의 유해 신원 확인과 같은 작은 진전을 이뤘지만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 자세는 여전하다. 한일 관계는 오랜 시간 갈등과 화해, 냉각과 해빙을 반복해 왔다. 관계 개선을 위해 조급하게 서두를 일도 아니고 아까부터 막는 관리 외교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전 없는 제자리 걸음으로는 부족하다. 상호 국민 감정은 높은 분떡이다. 한일과 한을 넘기 위해 각각 지지층을 설득하는 데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최상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일 때와 국가 지도자일 때는 다른 것 같다며 진지한 접근 의사를 내보였다. 상호 양보를 통해 더 큰 진전을 꾀하면서 민심의 공감대를 넓히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당히 한일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방 마치겠습니다. 대단히